저는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하고 싶진 않아요. 암을 바라보는 것처럼 물론 암은 퇴치해야 될 것이고 이제 치료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게 어떤 악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살을 그 자체로 직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음지에서 그냥 쉬쉬할 게 아니라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정신과 선생님 그러면 뭔가 독심술사 맞아요. 뭔가 다 아는 사람으로 네. 얘기하면 이거 내 뭐 아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좀 심도 있는 얘기 또 깊이 있는 얘기 비슷한 얘기지만 이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종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종호라고 하고요. 미국 예일대 정신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제가 이제 교수님을 소개하려고 양력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단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 석사과정 여기가 보통은 이제 정치적 야망이 있는 분들도 많이 가시는 건데 근데 또 특이하게 메이오 클리닉과 뉴욕대 정신과에서 정신과 레전트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예일대 중독 정신과의 펠로우로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것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자살, 중독, 트라우마, 애도에 관한 논문과 이런 교과서의 아티클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활발하게 저술을 하고 계셔갖고 또 한국의 정신질환과 치료에 대한 낙인을 없애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이번에 또 책을 내주셨어요.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단어로 좀 여겨지는데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다양하고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양력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 하버드도 예일도 깜짝 놀랐지만 일단 서울대학교 의학대학원을 졸업하셨네요. 의학전문대학원을.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꼰대지만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학번을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수업 들으셨죠? 네, 제가 사실 책에도 썼지만 의과대학 때 좀 이제 힘들고 수업을 아주 잘 기억나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교수님 강의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부터 교수님 이제 유튜브나 다른 데서 보면서 그때 강의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말씀하셨고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요? 네, 저의 두 번째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말해보면 저의 내밀한 이야기고요. 제가 힘들었던 시기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의과대학 때 시절이라든가 아니면 또 미국에 와서 거기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또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들을 한국 사회에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두 번째 책이 됐고 저의 고백을 통해서 독자분들하고 같이 좀 연결되고 또 치유도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어서 두 번째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럼 성공하셨네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또 선생님이 느꼈던 학창 시절의 생각도 저도 역시 비슷하게 느꼈던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개인사를 드러낸다는 거는 조금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그거를 뭐 훌륭하게 또 좋은 필력으로 담아주셔서 또 여기에는 또 정신과 의사로서 메시지를 전달하신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울림이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도 이 데멘톡을 통해서 뭐 언뜻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데멘톡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 뭐 뉴스도 있지만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듣는 편인데 교수님 그 데멘톡도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작하셨고 또 종종 보고 최근에는 유족들이 가장 후회하는 행동이었나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와닿아서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 애도를 여기에 잘 쓰셨잖아요. 애도라는 게 마치 한 번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말씀이 참 네. 제가 마음속에 많이 남았고 제가 써먹어도 되나요? 어디 가서? 아, 물론이죠. 그것도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저의 이제 지도 교수 그 같이 멘토이기도 했던 그 캐서린 셰어 박사라는 애도 네. 전문가가 계세요. 근데 네.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사람을 읽는 경험은 상실의 경험은 사실 영원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고 그것처럼 우리의 애도도 영원하다. 여기에서 좀 저도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애도는 정말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사람을 잃으면 애도로 탈바꿈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좀 가슴에 깊게 새기고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썼습니다. 네, 저는 제 2023년도에 네. 제가 잘 사랑했던 분을 네.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애도라는 게 사실은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도 네. 굉장히 마음속에 많은 뭐라 그럴까요? 힘듦이 네. 가끔씩 있거든요. 네.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묘한 위로라고 할까요? 그런 위로를 받게 되고 네. 그다음 첫 번째 책을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책은 원래 사서 봐야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그 내용으로 좀 위로를 받고 이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네. 지금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엔딩 리절트를 보게 되잖아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것과 달리 선생님께서는 그 직전 네. 예를 들면 우울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안장애일 수도 있고요. 여러 네. 가지 것들 환자분들을 네. 보시면서 또 다른 감정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감정 그리고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저도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교수님하고 저하고 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죽음 이후에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정신과 의사도 마찬가지로 그 정말 죽음의 문턱에 가깝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환자들을 잃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정말 비극적으로 잃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거의 죽음 문턱에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만나기도 하고 병동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워낙 힘드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는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씩 경과가 나아지면서 그래도 내가 그때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책에도 썼지만 저한테 정신과 의사로서 일하는 큰 보람을 주는 어떤 선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보시는데 네. 뭐 트라우마가 없냐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늘 궁금한 게 환자를 잃는다는 거가 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맞아요. 오히려 다른 뭐 혈액종양내과도 그렇겠지만 네. 환자를 잃는다는 느낌 그거에 대한 극복은 어떻게 하시는지? 환자를 잃는 경험은 사실 뭐 정신과 의사는 특히 더 힘든 경우들이 많은 게 아무래도 자살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주는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사도 내가 그때 그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했으면 혹시라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감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무래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또 동시에 첫 번째 레지던트로 일하던 첫날에 정신과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딘 날에 그러니까 저는 보지도 못한 환자가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진 중에 이미 퇴원을 하신 분이었고 근데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제 당연히 다들 슬퍼했지만 정신과 의사가 자살로 환자를 잃는 것은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암으로 잃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막을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다 보니까 트라우마라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고 최대한 막아야 될 일이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좀 위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천상 정신과 의사 선생님 제가 주변에서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똑같은 똑같다라기보다는 신중하고 말을 잘 선택하시고 그러면서도 공감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가슴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제 의과대학 입학하기 전에는 원래 정신과 의사가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정길 씨라고 잘 모르실 건데
옛날 배우가 계신데 알아요. 아세요? 네. 그 배우가 이제 정신과 의사 역할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목이 사이코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코 드라마 막 역할극을 하면서 네. 환자를 막 완치시키고 막 문제점이 뭔지 날카롭게 파악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해야겠다고 의과대학에 들어왔는데 네. 저는 정신과를 돌고 사실은 포기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 책을 보니까 네. 정신과를 돌면서 네. 뭐라 그럴까? 뭐 굉장한 희열을 느낀 것처럼 이게 네. 사람마다 다르구나. 물론 네. 다르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네.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좀 다른 게 심리학과를 이제 졸업을 맞아요. 하고 대부분은 의과대학 갈 때는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가면서 실습을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과를 선택하는데 저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간 좀 약간은 특이한 케이스여서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의과대학 생활이 사실 정신의학이라는 것은 의학의 전체로 보면 한 부분인데 그것만 바라보면 살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돌 때는 희열을 느꼈지만 정작 다른 부분을 배울 때는 뭔가 훨씬 더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은 정신과 돌 때 약간 무서운 것도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괜찮으셨어요? 글쎄요, 제가 뉴욕에서 일했던 병원이 사실 되게 악명 높은 병원이에요. 벨뷰 병원이라는 곳이 중독자들이 많이 중독자도 많고요. 정말 뉴욕의 어떤 마지막 전선 같은 느낌이라서 최전선 병원이어서 다른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환자들을 시립이기 때문에 다 받아주는 그런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보람의 병원 같은 약간 비슷한. 네. 그래서 미국은 아시다시피 워낙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비싸고 그렇지만 그런 게 없는 사람들도 다 오는. 그래서 실제로 전체 환자의 70% 정도가 노숙자예요. 그리고 전체 1000병상 중에 한 300병상이 정신과 병동이고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이지만 정신과가 굉장히 큰 병원인데 그런 데서 이제 정신과 응급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는 실제로 법정도 있고요. 그 이제 정신과 환자들이 어떤 심신미약이라든가 이런 판결을 받을 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아예 법정이 있을 정도로 따로 있고 또 라이커스 아일랜드라는 뉴욕의 유명한 그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병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주황색 미국 드라마 보면 그래서 수갑 찬 환자들도 받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책에는 안 썼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했는데요. 저는 약간 저도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겁이 많고 뭔가 그렇게 막 엄청 우락부락하고 이런 타입은 아닌데 묘하게 또 그런 데서는 저는 또 되게 흥미라고 하면 그렇지만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우리 멘탈이 강하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교수님은 굉장히 지금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저는 사실 무서워서 그 정신과가 사실 조금 무서웠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까 천상 정신과 의사란 말이랑 함께 멘탈이 강하다라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 책을 읽어보니까 취약성이란 취약한 본인이 이제 취약한 거 의과대학 너무 힘들어하셨고 그다음에 막 이게 엘리트 코스만 뭐 서울대 심리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뭐 하버드, 뭐 예일,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장 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모습을 좀 여기서 일부러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일부러라고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나약함 또 본인이 취약함 또 본인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주변한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계기가 뭘까요? 일단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제가 두 번째 책을 집필하고 싶었다는 그 마음을 처음 먹었던 게 첫 번째 책을 읽고 이제 위로가 되었다는 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뭔가 두 번째 책은 정말 좀 위로를 주는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위로를 주는 책은 너무 많잖아요. 뭐 그런 힐링 서적들도 많고 이미 너무 좋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뭔가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나를 정말 믿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위로가 되었던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보면 환자들이 제 앞에서 뭐 울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의 은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친구들도 제가 내가 이 친구랑 정말 가깝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교수님도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예를 들면 친구들이 가정사에 정말 뭐 내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 책에도 제가 읽었습니다. 네. 아니면 뭐 정말 뭐 예를 들면 대학교 때 친구들이 뭐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막 펑펑 운다든가 이럴 때 이 친구가 나를 정말 믿고 우리가 연결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도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위로, 한국 사회에 줄 수 있는 위로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저는 사실 너무 좀 위축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다들 완벽해 보이고 옷도 너무 잘 입고 막 그런데 저는 되게 추레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무도 사실 외모나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좀 그런 것도 있죠. 자유롭게 입게 다니고. 네. 사실 저 오늘 올 때도 머리를 드라이를 해야 되나 말아야 고민을 했는데 제 책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대로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돌이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내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유가 남들이 일단 나를 어떻게 볼까가 되게 두려웠고 또 하나는 내가 너무 나약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멘탈이 약해서 이런 거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도 충분히 아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우려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과연 잘한 결정인지에 대해서. 나의 취약한 또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근데 저는 묘하다는 말을 계속 쓰게 되는데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그 취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반추하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을. 그래서 뭔가 위로가 된다고 할까? 위로라는 말을 요즘 너무 많이 써서 사실은 조금 식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에게 주는 정신적 위로라는 건 분명히 있어서 아마 메시지를 주신 게 아마 성공하신 게 아닌가. 아마 지금도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아마 받는 위로, 그다음에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이 책에서 또 좀 이렇게 재밌게 읽은 거는 이 경험이라는 거, 미국과 한국을 비교한 미국에서 경험과 한국의 경험을 비교한 게 있었는데 사실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국제화 시대라 미국과 뭐 외국을 왔다 갔다 하지만 또 선생님은 또 거기서 직업을 가지고 하니까 실제로 느끼시는 감정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신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약간 미국에서 있을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한 느낌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 분명히 한국이 주는 편안함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랑 다 비슷하게 생긴 분들도 머리 까만 사람이 쫙 깔려있고 그리고 말도 다 알아듣고 내 말을 못 알아들을 염려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런 편함은 있는데 또 동시에 약간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또 정해진 규격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무언의 압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사회에서 실제로 준 것이든 아니면 제가 느낀 것이든 간에. 근데 이제 미국에서 있는 조금 더 아무래도 다양하잖아요.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는 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는 그냥 환경적으로 정말 너무 다양한 뭐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가치관에도 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만약에 정답이 정해지고 뭐 성공의 공식이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사회라면 거기서는 약간 뭐 다른 문화권이고 다른 배경이고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도 약간 다양해가지고 그런 거에서 주는 어떤 묘한 해방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로움. 네, 자유로움.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서 나이 들어서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간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아니 너 그 나이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오히려 친하지도 않은데 막 정말 생각해보면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막 왜 막 지금 가면 의사 언제 하려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는 정말 40, 50대 때 의대를 오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2의 커리어라든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의과대학에 온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약간은 한국에서 봤을 때는 좀 저때 가서 뭘 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도전들을 할 수 있는 게 약간 주변의 압박이 좀 덜한 사회라는 느낌을 좀 받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미국 사회도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회고 아시다시피 뭐 총기라든가 이제 굉장히 그렇죠. 치안도 그렇고 안 좋은 점도 많지만 그런 다양성의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래도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민자의 국가이다 보니까 느끼는 또 다른 약간 묘한 자유로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듣다 보니까 미미미 누라는 네.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럼 네, 근데 이제 그 유튜브에 네. 40대 의과대학에 들어오신 분을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한국 유튜브. 근데 그거를 굉장히 특이하고 밑에 댓글도 이렇게 반반 뭐 네. 약간 잘했다라는 것과 아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 나이에 뭐 하려고 하냐 이게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의과대학 늦게 새로운 커리어를 또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네. 새로운 길을 가는 분들을 봐도 네. 별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 네. 그게 아마 굉장히 저도 미국에서 느꼈던 짧지만 체류 동안 느꼈던 건데 한국에 조금 미국의 그런 자유로움, 네.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해방 네. 이런 거와 어떻게 하면 좀 접목시켜서 좀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책에서도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인데요. 일단 너무 완벽하려는 좀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사회에서도 또 개인으로서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책하는 경우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 뭔가 잘 안 되고 이랬을 때 저는 조금 더 그런 타인에 대한 관대함도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자기의 기준으로 좀 평가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나이 들어서 의과대학에 간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것 자체를 그냥 그 자체로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실 미국에서 간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한국 사회가 사실 미국에 살면서도 그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너무 이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정말 한류라든가 그런 한국 문화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되게 뿌듯할 때가 많은데 동시에 이제 뭔가 들려오는 그런 이제 전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접하니까 그런 젊은이들의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자살률 증가라든가 이런 수치들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파서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사실 저는 알거든요. 뭔가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저도 사실 한국에 살 때 좀 그런 게 듣기 싫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던 뭘 것 알아? 같아요. 뭐 이렇게 할까봐. 떠난 사람이 근데 혹시라도 정말 저처럼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너무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나한테도 관대하고 타인한테도 좀 관대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취약한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네. 또 이걸 우리가 함께 네. 좀 관대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의도 또 네.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을 좀 읽게 된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선생님이 이 책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취약했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의과대학에서 시절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 제가 딱 꽂혔던 단어가 범불안 장애 상태였다. 네네. 불안. 네. 이게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불안에서 벗어나셨나요? 저- 이제는 의과대학의 한가운데 계시잖아요. 교수로서. 그렇죠. 불안이라는 거는 저는 그 적정한 수준의 불안은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야 시험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열심히 좀 취업 준비도 할 수도 있고 발전의 원동력. 네,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불안 자체를 벗어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제 불안 장애라고 하면 뭔가 불안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가 되는 건데 그 상태는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벗어나려는 과정 속에서 뭔가 심리 상담을 받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의 진료실에서 반대쪽에 앉는 경험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책에도 썼고 지금 저는 그냥 불안은 함께 가는 존재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한 수준의 불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네. 정신과 선생님도 이제 내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네.
심리 상담을 받고 이렇게 네. 한다는 거. 저희 대학에 있는 김은영 교수님이 네. 본인도 이제 심리 상담을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네. 몇 년 전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네. 다른 정신과 교수님한테도 여쭤보니까 네. 그렇다고 하고 또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네. 선생님도 네.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안 돌보고 사람 마음을 돌볼 수 있느냐 네. 이러면서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마 다른 분들은 정신과 선생님 그러면 뭔가 독심술사 맞아요. 뭔가 다 아는 사람으로 네. 얘기하면 이거 내 뭐 아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네. 선생님들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뭔가를 받는다는 게 참 네.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이제 심리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정신 분석이라고 해서 그 레지던트 트레이닝 기간에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보통 사실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저는 미국에서 있으면서 그 심리 상담을 이제 약간 사람들이 그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관리의 차원에서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뭐 환자들을 만나면서 간접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들도 있고 또 워낙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도 레지던트 때 이제 한 2년 반 정도 그리고 펠로우까지 가서 보통 그 같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계속 이제 면담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뭐 임상심리학자들한테 받기도 하고 아니면 같은 정신과 의사들한테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나 굉장히 다양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아까 제가 뭐 불안해서 완전히 극복하고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사실 그런 불안감이나 우울감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거기에 강한 면역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좀 자기관리 측면에서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되게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왜냐하면 정신과 선생님들도 자기를 위해서 또 더 좋은 진료를 위해서 이 심리 상담을 받고 마음을 돌본다는 게 참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도 중요한 얘기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아까 불안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또 내 자신이 뭔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벗어나려는 방법?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불안에 벗어나려는 방법이요. 글쎄요, 불안의 원인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안에 대처하는 어떤 기술들 그 정신과 상담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좀 많은 경우에 이제 불안은 미래에 대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꾸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꾸 우리는 현재 정신과에서 항상 말하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지금 현재를 약간 현재에 충실하고 바로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고 하는 그런 현실에 충실한 거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살다 보면은 뭐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좀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현재에 머무를 수 있을까에 대한 것.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흔히 명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현재 내 숨소리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복식 호흡이라든가 이런 숨소리에 집중하는 것들이라든지요. 아니면 저는 산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꼭 하루를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그럴 때도 사실 계속 상념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은 주변을 못 봐요. 그래서 정말 오롯이 어떤 걷는 경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명상하면은 뭐 가부좌를 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롯이 나의 숨소리에 집중한다든가 지금 나의 걸음걸이에 집중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의식적으로 현재에 머무는 방법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의 맛에 오로지 집중을 한다든가 씹는 것에만 집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약간 상념이 사라지는 느낌? 그렇게 해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저한테 어떻게 일하면서 책을 쓰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글 쓰는 거에 힘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의학이나 상담에서도 강조하는 게 저널링이라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을 쓰거나 뭐 그날의 행동들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어떻게 보면 저의 항우울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씀으로써 또 그렇게 꼭 그게 뭐 좋은 글이나 뭐 책으로 나올 수 있는 글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저널로 쓰면서 일기처럼 쓰는 것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와, 제가 지금 놀란 게 저 이렇게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거를 24가지를
리스팅을 해놨거든요. 네. 그중에 글쓰기가 있었어요. 아, 나를 돌아보면 네. 이게 이런 거가 해결이 될 거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오늘 선생님한테 컨펌을 받았네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선생님 말씀 쭉 들으니까 난 뭘 하고 있지 그랬는데 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수영을 하고 왔거든요. 네. 수영을 했는데 네. 그 밑에 그 바닥을 보면서 저는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하루에서 제일 시작할 때 너무 좋은데 네. 제가 잘하고 있었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저 뭔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우리가 하루하루의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 잡념이 없는 시간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소위 말하는 멍 때리는 시간, 특히 스마트폰이 되면서 더 그렇고요. 치우고. 네, 치우고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영할 때 아무 생각도 없이 레인만 보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마음 챙김의 일종인 것 같아요. 바닥이 푸른색이라 네. 아무 생각 없이 50분 동안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하면 네, 뭔가 마음이 깨끗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사실은 슬픈 생각 같은 걸 요즘 많이 할 때도 있고 네. 저도 뭐 불안 뭐 이런 생각이 있을 때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할 때 방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수영을 자주 해야겠습니다. 네네. 거기다 운동 자체도 주는 이제 워낙 기분 좋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죠. 네. 야, 이거 사실 뭐 오늘 교수님한테 컨펌 받는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조금 네. 무거운 얘기를 좀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이 단어를 쓰면 유튜브에서 조금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오지만, 네, 그렇지만 자살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5위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여성도 사망 원인 9위 정도에 랭크될 정도로 네. 남자 사망 원인은 5위고요. 합치면 5위인데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책도 제가 꼼꼼히 자살 부분을 읽어봤는데 네. 굉장히 저한테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는데 네. 제가 유튜브도 봤는데요. 네. 그 유재석 씨 나오는 유키즈도 봤는데요. 네. 거기서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 말 저도 이제 그 주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25년 전쯤 1998년부터 비슷한 이제 논의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그때는 이제 자살은 수이사이드라고 똑같이 썼지만 커밋 수이사이드라고 했죠. 그래서 커밋은 보통 직역하면 저지르다라는 뜻이고 뭔가 범죄라든가 나쁜 것을 할 때 이제 묘사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실제로 자살로 사랑한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이 이게 잘못 뭔가 죽은 사람들한테 낙인을 씌우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바꾸자고 요청을 해서 die by suicide라고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새 언론은 정말 die by suicide 아닌 것을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어떤 유가족들에게 낙인을 씌우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살을 예방하거나 이제 우리가 막기 위해서 어떤 자살을 그 자체로 직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자살을 이제 한국이 OECD 자살률 1위인 거는 이제 지난 25년 동안 거의 2회 빼고 항상 1위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북유럽 국가들이 사실 성공적으로 자살률을 낮췄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많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전문가들이 늘 했던 말이 자살을 그러니까 음지에서 그냥 쉬쉬할 게 아니라 이걸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일본에서도 사실 그렇게 해서 한 20년 전부터 자살 이제 예방이 줄었죠. 시작돼서 40%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불과 뭐 십수년 전만 해도 예를 들면 유가족들은 뭐 그런 결혼식에 초대를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낙인이 심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25년째 OECD 1위 자살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저는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퀴즈까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를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음지가 아니라 양지로 끌어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주장들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WHO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사실 한 명의 사람이 네. 스스로 이렇게 자살을 선택이란 말은 좀 안 좋지만 네. 스스로 자살하게 되면 네.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받는 영향을 받는 분들이 6명에서 10명 이상이다. 네. 뭐 이런 거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네.
방금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좀 공개적으로 이거의 문제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극단적 선택이란 용어 자체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 6명에서 10명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게 이제 조금 한 10년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뭐 7명, 뭐 9명 영향을 받는 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연구들에서는 실제로 한 명이 자살했을 때 최대 125명까지도 받을 수 있고 그 중에서 거의 40%는 정말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라고 설문조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실 그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자살 사별자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작년에 한겨레 20이라고 한국 심리학회에서 같이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명 중에 1명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지인을 잃어본 적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이야기들이 좀 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웠던 게 사실이고 극단적 선택의 단어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사실 그냥 자살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미화할 필요도 없지만 동시에 우리가 숨길 필요도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암으로 인한 죽음을 암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하듯이 자살도 자살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언론학자들이나 뭐 전문가분들도 동의를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언론에서 이제 그런 표현은 지양하고 사실 근데 극단적 선택이 제가 유퀴즈에서도 말을 못했는데 잘못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언론 보도 지침에 있으면 사실은 극단적 선택이든 자살이든 다 쓰면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냥 제목은 누구누구 사망 이렇게 맞아요. 해야 되는데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쓰게 되면서 마치 이게 자살 누구나 다 아는데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이게 무슨 그렇죠. 뜻인지는 근데 그걸 너무 거리낌 없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목에 그렇게 쓰지 말라라고 해서 저는 그런 베르테르 효과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널바나나 뭐 이런 커트 커베인 같은 분들이 사망했을 때 유명인들이 사망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극단적 선택이란 용어도 정리하자면 뭐 옳지 않고 마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이 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자살이라는 단어도 그냥 쓰되 이거를 굳이 유명인들 베르테르 효과 같은 걸 좀 고려해서 보도에서는 쓰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이는 대멘톡에서는 고의적 자해라는 말을 쓰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용어는?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학술적으로도 우리가 그러니까 고의적이라는 게 어떤 자살 의도를 가지고 자살을 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살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그 non-suicidal self-injurious behavior라고 해서 그 자살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비고의적인 자해와 이제 고의적인 자해를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뭐 이제 이런 데서 얘기할 때마다 제가 정신과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런 자살과 관련된 충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면 또 맹목적이고 이런 충동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꼭 병원 응급실 가라라고 얘기하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병원 응급실에서 그런 거는 중대하게 보고 정신과 선생님들이 치료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세요. 미국은 어떤가요, 실상이? 미국은 이제 아무래도 정신과 응급실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 생각이 들면 이게 어떤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라는 그런 보편적인 어떤 공감되는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사실 정신과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자살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뭐 밤 새벽에 오거나 이럴 때 진짜 급한 일이 아니면 사실 응급실 안 가잖아요. 또 미국은 비싸잖아요. 비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예를 들면 119를 불러서 오거나 뭐 택시를 불러서 오거나 이러는 분들도 계시지만 친구들 손에 끌려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네요, 진짜. 네, 이게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어떤 그 사람이 특별히 달라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럼 그 친구가 같이 손잡고 그러면 병원 가자 이렇게 하는 것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실제로 뉴욕에서 레지던트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 특히 막 젊은 친구들 많이 봤어요. 친구들 손에 끌려서 온 자살 생각 때문에 끌려서 온 친구들, 끌려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같이 온 친구들 데리고 왔죠. 네네 데리고 온 경우들도 많고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와,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충동 이런 게면 우울에 한 잔에 뭐 보통 이렇게 많은데 오히려 그러니까요. 사실은 알코올은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한 네, 거잖아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꼭 이런 것들이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제 생각에 꼭 읽어보시고 네. 우리 나 교수님 책은 꼭 읽어봐야 되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뭐가 외부 뭔가 좀 정신적으로 뭔가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저도 뭐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외부 자원, 그 외부 자원을 가용해서 이걸 해결해야 전문가를 네. 이게 본인이 뭐 한 잔에 아이 뭐 이렇게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좋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저도 정확한 연령대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19에서 34세라고 치면 그 친구들한테 내가 만약에 나의 정신질환을 고백하면 나의 주변 뭐 몇몇 지인들은 나한테서 등을 돌릴 것이다. 예 아니요라고 물어본 게 있었어요. 네. 그 정신건강 관련 인식 조사인데 절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약간 그런 걸 얘기했을 때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거나 뭔가 나를 오히려 외면할까봐 걱정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사회가 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신과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착각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이비인후과나 가정의학과 내과를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 그러니까 마음이 좀 심란하고 그래도 저는 뭐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고3 때 저희 아이가 너무 이제 학업 때문에 치여서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길래 저 아래 아빠 후배인데 아빠 얘기는 하지 말고 가서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혹시 선생님이 약을 주면 나 고3이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알아서 해줄 거다. 네. 그래서 갔다 와서 너무 밝아졌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신과는 뭔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사실 미국하고 한국이 반대인 게 미국은 감기가 걸리면 병원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비싸고 일단 되게 높아요 병원의 장벽이. 맞아요. 그래서 근데 한국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감기면 이비인후과 내과 막 정말 자유롭게 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정신과는 한국은 오히려 미국은 조금 더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관리 차원으로 가기도 하고 저는 심지어 뉴욕대 보건소에서 일할 때 어떤 학생은 정말 아무 증상이 없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왔냐 이렇게 했더니 한 번쯤 와보고 싶었대요. 자기는 항상. 그래서 근데 그게 뭔가 사회적인 공감대가 저희 갈 때 막 누가 손가락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런 평가 없이 볼 때 교수님처럼 해석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약간 반대가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네. 보험 이게 재정이 그러니까 사실 감기 경증 질환은 원래 그냥 치료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미국에서 비싸서 안 가기도 하지만 감기는 대부분 대중적 치료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뭐 치료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약국 가서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실 분도 있으니까 네. 편집해 주셔도 되고. 근데 뭐 사실은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이럴 땐 그땐 진짜 정신과를 가는 게 좋고 뭔가 마음이 좀 아프다, 뭐 슬프다, 뭐 이럴 경우에는 상담을 받는 게 좋은데 오히려 반대로 해서 좀 아쉽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우울증이나 뭐 이런 특정 질병,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질병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분노, 뭐 어떤 뭐 이렇게 회피, 오기 막 이런 감정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런 질문을 저도 자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자살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 말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예를 들면 제가 받았던 질문은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더니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례도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드렸던 말씀이 한 가지 원인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저에 어떤 뭔가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뭐 분노라든가 뭐 분노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뭐 꼭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떠나서요. 그런 것들 또 환경적인 부분들 또 생물학적 여러 가지 이제 사회심리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정신과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떤 한 가지 요인만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는 그렇죠. 없다라는 게 저의 어떤 학자로서의 그런 답변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석적인 아주 가장 훌륭한 답변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바라보면 뭐 분노가 차서 네. 남편이 바람 펴서 뭔가 안 네. 풀려서가 아니라 네.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과정이라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려면 치료라는 게 필요하고 상담이라는 게 필요한 네. 건데 네. 그런 면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 오기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네, 한 가지로 단순화시키는 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일단 네. 모방 자살을 지금 너무 좋은 말씀해주신 게 베르테르 효과에서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유서 같은 거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정말, 바람 펴서 죽었다. 그러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마음이 아플 때는 소주 드시지 마시고 한 잔에 하시지도 말고 선생님 같은 분을 또 굉장히 좋으신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저는 네. 사실 저희 그 임상과 선생님 중에 정신과 선생님이랑 제일 친해요. 아니 제 직업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제가 정신과 선생님이랑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이래서 그럴지 모르는데 심리 상담 어느 때 받아야 되는지 좀 딱 만들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신질환이나 정신과에서 진단을 내릴 때 물론 질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거든요. 너무 슬프거나 네. 너무 우울하거나 네. 너무 불안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우울증의 증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증상들도 다 알면 사실 굉장히 좋아요. 뭐 예를 들면은 책에도 썼지만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고요. 뭐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자서 회사에 지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중을 못해서 회사 업무를 처리를 못한다든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아예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내 일상생활이 영위가 좀 힘들다. 그게 뭐 완전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데 그 원인이 어떤 정신적인 것에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무조건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식욕도 또 있잖아요. 네, 식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9가지 보통 우울증의 증상으로 말하는 것, 것들이 이제 보통 뭐 식욕 떨어지고 또 수면 패턴의 변화가 생기고 뭐 취미들이 더 이상 즐겁지 못하고 그런 뭐 동기부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이 조금이라도 무너지거나 네. 영향을 받는 경우. 네. 그리고 내가 평소랑 좀 다르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나 예를 들면 내가 워낙 뭐 선생님의 경우에 수영을 좋아하던 분인데 어느 날은 수영을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좀 저는 한국 사회에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교육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내가 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좀 계속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들을 저는 오히려 미국에 와서 이제 레지던트 하면서 좀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물론 그날 나의 어떤 성취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마음을 계속 점검해주고 물어봐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하고 좀 다르면 왜 이렇지라는 좀 의심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뭔가 내가 실제로 정신적으로 좀 뭔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청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궁금한 건데 네. 정신과가 있고 네. 또 심리 상담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어느 때가 좋을까요? 이게 두 분의 선택을 할 때 뭐 기준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사실 뭐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뭐 심리 상담이나 뭐 항우울제나 이제 굉장히 비슷비슷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상황들도 있지만 개인의 성향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상적으로는 둘 다 같이 하면 제일 좋은데. 네, 그래서 뭔가 심리 상담도 받고 하면 좋은데 뭔가 제가 명쾌하게 어떨 때는 이렇게 뭐 심리 상담이 좋다, 어떨 때는 항우울제나 뭐 정신과 약물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약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둘 다 도움이 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 일상생활, 내 마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네. 뭔가 변화가 있고 네. 달라지거나 이럴 때는 이 책에서는 뭐 드웨인 존슨 얘기도 나오고 네. 유명인들도 그거를 숨기지 않고
이제 자연스럽게 네. 마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이라든지 정신과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꼭 이거 잊지 마시고 한 잔에 그러지 마시고요. 꼭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다 보니까 네.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 제목을 지으면서 약간 고민이 됐던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자책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러게요. 제가 현재에 머물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지었던 이유는 일단 제 아픔이 너무 좀 연장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사실 진작 도움을 받았으면 제 몸에도 덜 부담이 되었을 것 같고,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어떤 그런 사회적인 낙인이나 이런 정신과나 정신건강 서비스의 문턱 때문에 그걸 못 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제목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좀 청할 수 있는 용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좀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저도 이 질문을 꽤 많이 받는데 네. 자살하면 왜 안 되나요? 왜 자살이 나쁜 건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책에도 썼는데요. 저는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당연히 이 말이 무슨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냥 어떤 저한테는 가치 중립적인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하죠? 혈액종양내과 의사들, 종양내과 의사들이 암을 바라보는 것처럼 물론 암은 퇴치해야 될 것이고 이제 치료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게 어떤 악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 자살이 뭐 당연히 미화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근데 모든 생명체한테 또 생명은 본능이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이 워낙 죽음하고 많이 맞닿아 계시지만 그런데 그런 본능이 꺾였다는 거는 저는 사실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체가. 그런 면에서 저는 자살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환경적으로 이 사람의 생명의 본능을 꺾을 정도로 뭔가 고통이 심한 경우들이 많아서 네. 저는 사실은 이리버서블 돌이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 네. 이게 도움을 받고 이러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루어지는 컴플리트한 수어사이드가 네. 후회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면에서 사실은 맞아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분이 아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심리 상담이라는 얘기를 꽤 우리가 오랫동안 하는 이유가 이거의 문턱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여전히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비용도 높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라면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이게 뭔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본인이 모르고 떠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사회적 시스템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건가? 이 선택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했지만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면에서 자살을 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저는 못 드리겠지만 한 번 더 숙고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사실 그 OECD에서 보고서를 냈었는데 20년 전쯤에 한국이 이제 워낙 자살률이 갑자기 1위가 돼서 이제 IMF 이전에 사실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높아져서 그러니까 OECD에서 파견을 나와서 그때 보고서를 제공을 했던 게 한국 사회 심리 상담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를 증가시켜야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이미 조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제 전국민 심리 상담을 조금씩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출범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그걸 넓힐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정신건강에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 특히 자살 예방에 있어서 사용하는 예산을 보면은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도쿄도의 10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고야. 네. 자살 1위 OECD 1위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교통사고나 이런 것에 들이는 비용보다 훨씬 더 지원을 안 해요. 원래 그 IMF 전에는 일본이 훨씬 많이 자살했어요. 일본이 80년대까지만 해도 네. 2배였어요. 네. 한국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일본이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네. 아니, 일본을 폄하한 게 아니고요. 네. 그때 그냥 농담으로 이제 의대 다닐 때 막 일본 이상해 네. 이랬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2배 이상이 됐어요. 네. 그럼 요는 이런 거네요, 선생님. 그 우리가 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거에 사실 문턱이 너무 높다. 심리적으로, 재정적으로. 네. 미국에서 마치 친구들이 좀 위험하다고 해서 응급실에 데려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문화가 네. 발달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비용이 조금 더 네.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네. 솔직히 말하면 감기 같은 데는 조금 비용을 좀 써도 되지 않나. 위험하지만 그런 말씀을 악플 달지 마세요. 네. 마지막으로 네. 궁금한 게 있어서 정신과 선생님은 MBTI를 믿나요? 제가 사실 유퀴즈에서 네. 좀 안 믿고 네. 약간 비하하는 말을 했다가 전날 네. 밤에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이게 공개된다고 했는데 편집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니 근데 너무 늦었어요. 그때는 이미 방영이 오늘 밤인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말인 것 같아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다행히 좀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편집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얘기했어요. MBTI 안 믿는다고. 몰아가잖아요. 네. 이거 보면 자꾸만 성향을 한쪽으로 이렇게 네. 꾸역꾸역 밀어가는. 그래서 뭐 그거 갖고 우리 나종호 교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면 저도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는 MBTI는 네. MBTI가 가장 이제 학계에서 비판을 받는 부분은 테스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 사실은 MBTI는 16가지가 다 좋거든요. 맞아요. 다 그 고유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그때 좀 비판을 했던 부분은 이게 약간 오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취업하는데 뭐 누구는 안 뽑는다 막 이런 것들을 농담일 수도 있지만 봤다는 것 자체가 이거 약간 취지랑 벗어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MBTI도 너무 재밌고 좋은 거지만 좀 더 내 마음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MBTI 사실 한 번 하면 이제 뭐 그거는 뭐 그렇죠. 네, 그냥 그걸로 끝이니까. 사실 사람들은 자기 심리,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방법을 딱히 모르니까 그냥 MBTI하고 재밌게 얘기를 하고 네.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내 마음을 좀 더 알고 싶으면 전문가랑 또 전문가적인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더 네.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네, 오늘 정신과 의사로서 우리 나종호 교수님을 만나니까 참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메시지 하나만 좀 전해주시면. 네. 저는 그 한국에 너무 그리울 때가 많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저를 어렸을 때 저를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한국 사회가 좀 더 관대하면 좋겠다는 게 간대. 너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멍석말이하죠. 네, 약간 제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더 심해진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국에서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베스트셀러,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책을 쓴 그 에나 렘키라는 저자가 그분도 이제 중독 정신과 의사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일단 전제는 수치심은 어떤 사회가 유지되는데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수치심이 있어야 우리가 잘못된 뭐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필요한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파괴적인 수치심이 있고 친사회적인 수치심이 있다. 근데 파괴적인 수치심은 이제 그 사람의 잘못을 비난만 하고 이제 재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 사회에서 몰아내는 거고. 근데 이제 친사회적 수치심은 그 사람한테 수치심을 주고 죄값은 치르게 하되 이제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올해 오스카상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상을 탔잖아요. 저는 이제 중독 정신과 의사로서 너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이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어요. 리헵 뭐 엄청나게 네, 중독 때문에 뭐 체포되기도 하고 감옥도 가고 뭐 재판도 받고 결국에 우리가 아이언맨으로서 너무 사랑받는 배우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이 사람이 오스카상을 타면서 했던 말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정말 끔찍한 나의 끔찍한 어린 시절에 감사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다시 돌아올 기회도 주고 좀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줘서 친사회적 수치심을 부여함으로써 이 잘못을 재발하지 않는 거를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관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젊은이들
저는 어렸을 때 하면 된다 뭐 그 진정한 노력은 배반하지 저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네, 사람입니다. 그 이승엽 선수가 그때 이제 한창 일본에서 정말 막 홈런왕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모자 안쪽에 진정한 노력을 배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이 물론 노력은 정말 존중받아야 되는 건데 반대로 배반하는 노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뜻대로 되나요? 네, 특히 지금 젊은 세대는 더 그렇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안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무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파괴적 수치심, 신사회적 수치심이란 말이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멍석말이하고 뭔가 이 사람이 끝까지 뭘 할 때까지가 이 조여드는 이 사회가 사실은 굉장히 좋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수치심을 아예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 야, 이거 정기적으로 만나서 좋은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돈 내야 되겠죠? 정신과 질병이. 근데 오늘 정말 귀한 선생님 모시고 정말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재밌고 뭐라 그럴까 의미 있는 책이라고 여러 번 강조 드렸듯이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긴 시간 동안 저랑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또 혹시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 내실 때 한국에 계시면 네네 영광이죠. 그냥 놀러 오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네. 저도 책 읽고 또 네. 하뎀이랑 이런 좋은 얘기 좀 너무 지적으로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참 즐거웠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봅시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